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요.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주 교재, 부교재 사용하면서 한다라고 OT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교재 내용이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학우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PPT 자료는 제가 다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그거에 또 몰입돼서 자꾸 이제 그 강의 내용과 틀리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사례관리론 우리 가지고 있는 책, 이야기가 있는 현장의 사례관리는 우리가 15주차까지 강의하기에는 내용 자체가 너무 단촐하고 예, 간단해서 다른 동문사이거나 아니면 학지사에 있는 교재를 많이 사용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를 사신 학우님들께서는 책 구성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큰 챕터로 해서는 사례 관리 실천에 꼭 알아야 될 이론,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사례 관리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면서 현장의 사례 관리에 관련된 경험, 이거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실천에 있어서의 가치나 지식, 그리고 기술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가상 사례, 이렇게 해서 1, 2, 3 강의에 대해서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강에 우리가 1파트에 보면 사례 관리의 개념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사례 관리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례 관리의 개념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례 관리의 구성 요소, 그리고 주요 관점과 주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는 20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등장인물과 같은 배경과 같은 우리가 첫 번째 목차인데요. 등장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으면서 사례 관리에 도입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사례 관리의 현실,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한 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가정을 지원한다거나 지역사회의 돌봄, 예전에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각 개별에 따른 돌봄이 중복도 되고 또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계속 중복이 되지만 누락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도 통합적으로 돌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비스 기반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권에서는 무한 돌봄 사업이라던가 서울시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업, 다양한 제도들이 확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연도가 벌써 20년이 다 되고 있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각자의 영역,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거는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고충이라던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국가 사업이 뭐 기반이 되기는 하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지역 자체에서 특성화 교육을 하고 또 특성화 돌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편차와 차이는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관리의 활용 영역의 확대를 보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영역마다 다 달리 있었단 말이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 이용하는 것이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만 이용했었는데 요즘에는 평생교육관이라고 해가지고 지자체마다 그런 식으로 예, 하나의 어떠한 어울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정책의 어떤 기조로 가는지에 따라서 지자체도 그렇게 많이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활센터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활은 뭐 장애인 자활, 직업 재활이 있고요.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센터도 있고요. 또 뭐 여기에 뭐 재활용 자활센터도 있고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복지 영역이 추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국가 보조금은 계속 들어가는데 사실상 보조금을 이제 뭐 최일선에 1인 가구에 뭐 얼마를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전에는 중간에 이렇게 내려온 체계였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 상황에서 그 서비스 전달이 잘 안 되는 경향도 사실 많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정책에서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부분을 좀 높이고자 강화하고자 해서 이제는 다이렉트로 1대1 맞춤,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들이 사회복지 시설 평가를 한다거나 지도를 통해서 많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천가들의 매뉴얼대로 떠한 이제 의존해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문제점이었고, 또 자신감이 부족하고 활용 문제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감 부족이라던가 활용 문제는 결국에는 슈퍼바이저 저기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의 어떤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점점 지금의 시대의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으로 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면모를 갖추어 갔었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태어나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복지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서구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고요. 1930년대는 그야말로 오일 쇼크도 있었고 세계적으로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예산을 쓰기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자본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피폐해졌죠.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그 군인이거나 또 전쟁으로 인해서 자녀를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또 가족의 어떠한 부상을 당하거나 이럴 때는 그야말로 국가에서 중앙 국가에서는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어떠한 전쟁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삶의 질은 떨어진 거죠, 국민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에 관련된 사례 관리를 곳곳에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국가가 손을 놓고 있으면 그 국가의 국민들은 어때요? 피폐해지겠죠. 굶주림에 빈곤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73년에 오일 쇼크가 있었다라고 했죠. 이 1973년에 오일 쇼크는 그야말로 경제가 불황으로 맞으면서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은 기름값이 100원, 200원, 300원 계속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더 곤욕스러워진 거죠. 자, 그러다가 신자유주의 사상이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움의 어떠한 최소한의 규제, 작은 정부를 통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가자는 기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를 보시고 이해를 아마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혹시 작은 정부가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최소한의 개입만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어떠한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국가의 규제, 국가의 간섭이 심하게 되면 시장 경제가 어때요? 억압이나 압력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범법자나 법률이나 최소한의 치안 이것만 담당을 국가에서는 해라. 그리고 경제는 자유시장에 맡겨라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바로 신자유주의 사상이 대두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죠.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너무 경제를 국가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통한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좀 국가의 어떠한 그 규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복지사회에서 민영화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도 민영화 부분으로 많이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가 빈곤을 위해서 무엇을 최소한을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국가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민간에서도 그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되면 최소한의 그 받는 입장, 그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최소한의 보조금 그리고 민간에서의 어떤 이제 자원봉사를 통하든 아니면 민간 단체를 통해서든 예, 그 나름대로의 서비스 혜택은 더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민영화 또는 민간 부분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은 어때요? 금방 자유 경제주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 경제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서비스 질은 좋아질 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A와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때와 B라는 그 기업과 C라는 기업이 점차 생겨나면 결국에는 A라고 하는 기업에서 독점 사업을 했다가 여러 군데가 생겨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더 선택할 권리와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예,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또 기업 간의 그 타사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술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고 어떤 제품의 유연화와 제품의 그 기능이나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민영화나 민간 부분의 역할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어떠한 그 규제만 잘 지키고 있으면 민간에게 이렇게 사업이라는 것을 해주고 너네들이 경쟁을 해. 그래서 질 좋은 거를 그 국민들한테 서비스 복지를 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례 관리 등장 배경에 이런 역할이 좀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 관리에 제시해드리는 목슬리라고 하는 저기 뭐랄까요? 갑자기 목슬리라고 하는 이 학자는 6가지의 사례 관리 등장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화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네덜란드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회복지 영역에 그 정신지체, 뭐 정신지체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숙자나 뭐 이제 사회에서 병들어 있는 사람을 다 시설에 보내서 가둬서 그 시설에서 숙박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아마 생각나시면은 모르가 삼천교육대라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도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사회범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수거를 해서 한 시설, 그러니까 그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그런 데를 보내주는데 거기는 이제 수용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지도 못해요.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뭐 교육시키겠다고 하면서 무자비로 이제 막 잡아들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기서 수용을 시켜서 정신교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 많이 하게 했고요. 그리고 폭력을 많이 행사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예, 삼천교육대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과거에 유럽에 네덜란드에 이렇게 장애인 아이들을 또는 불황자들을 국가에서 다 이렇게 한 기간에, 그러니까 여러 기간을 만들어서 수용을 해서 그 수용 기간에 살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타일시설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그 계기가 정신장애를 가진 아동의 어머니로 인해서 운동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본인의 이 아이를 돌려달라라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내가 케어를 할 테니 국가에서 우리 아이를 보내달라라고 투쟁을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지역사회의 운동이 되고 국가적인 운동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에 수용돼 있는 모든 시설의 아동 그리고 불량자 그리고 이제 장애인 다 풀어주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탈시설화. 그래서 수용시설에 국가에서 수용시설로 하지 말고 이런 하나하나의 어떠한 개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국가에서 이렇게 시설에 입소하게 하지 말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탈시설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을 수용하고 보육하고 또 케어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를 하고 관리하는 이런 정책이 바로 탈시설화라고 하는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관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탈시설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정리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뭐 중증, 만성질환, 정신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뭐 시설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들이 원하는 상황에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그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이 필요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장기간의 시설 보호로 인해서 무기력 증가, 동기 부족, 가족의 보호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호자들이 기피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보호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 가족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는 이 애를 또는 이 장애인을 내가 품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용시설에서 국가에서 최소한의 돌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탈시설화된 이들의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천 모델인 사례 관리가 크게 이 계기로 시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사회복지 방향,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재가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탈시설화가 본격화됐다. 그래서 1990년대에 우리의 뭐 삼천교육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역사를 좀 알고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는 분이 좀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때의 인권을 가지고 국가에 이제 헌법 재판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본인의 자의적으로 들어갔던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 삶을 살고 있다가 머리가 길다고 잡혀 들어가고 또 그 문제가 있어서 잡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그런 그 시설에서 수용됐던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례관리 태동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항은 사례 관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보편적인 합의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제시되기 전에 이미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사례 관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1990년대 사회복지 부설 제가 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돼 있는데 지역사회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사례 관리를 우리가 굳이 여기에다가 끼워 맞춘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그 사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관에서 1975년 이미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자원을 연계해주고 또 구성원의 역량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재가복지의 뿌리를 대는 사업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례 관리의 두 번째 그 가정에 있어서는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분권화는 지금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가 있다라고 하면 지방 각 17개의 우리가 시군구가 도시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7개의 광역시가 있는데 지방분권 사례 관리를 필요성을 더욱 가속화했죠. 우리나라가 중앙 정부였을 땐 중앙에서 다 통솔을 하고 지방이 뭐 시군구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17개의 우리가 이제 지자체가 생기면서 사례 관리는 더욱 이제 더 그 기관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뭐 또 인천광역시 뭐 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각 이제 광역시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광역
단체장들이 자기의 어떠한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발빠르게 수용하고 움직이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례 관리를 발빠르게 움직이려면, 이 뭐예요? 가까운 접근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 사례 관리를 이렇게 미국의 어떠한 사회보장 제도에 인해서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재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방이라는 것은 나에 맞춰서 나에게 아무리 좋은 거를 그대로 흡수를 하고 도입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모방을 할 때 우리의 체질에 맞는 그런 이제 그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례 관리는 미국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도의 지방분권의 강화로 이루어졌는데 시군구 중심의 지역 단위의 복지 체계를 정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복지 서비스가 지방분권에 있어서 그 지방이 잘 사는 도시, 못 사는 도시가 극명하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동네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고 못 사는 시골 같은 경우 열악한 섬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서울보다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안타깝게 우리의 장단점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복지 서비스를 이용 당사자에게 공공과 민간 서비스, 자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례 관리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켜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나라가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가족들의 어떠한 그 빈곤에 처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왜 빈곤할까? 저 집에 보니까 아버지가 노동을 하다가 다쳐서 일을 못하네. 그래서 그 일을 못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뭐 어디 가서 돈벌이를 못하니까 그거로 인해서 빈곤한구나라고 이제 그 한 가지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되고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가지의 욕구만 가진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지금 똑같은 예로 들게 되면 아버지가 일을 하다 다쳐서 일을 못하고 장애인으로 남아있다라고 보면 지금은 그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장애 등급이 있겠죠. 그 등급에 맞춰서 예를 들면 지체 장애거나 신체 장애거나 이렇게 된다면 신체 장애에 관련된 우리는 물리치료라던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이 집이 그 가장이 일을 못해서 수급에 관련돼서 해줘야지라고 하지만 지금은 수급 외 기타 질적인 부분을 재활 쪽으로도 같이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에 인해서 그 가족 구성원들의 하나하나까지의 욕구까지도 지금은 복합적으로 사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뭐 지적장애, 정신질환, 신체장애, 노령인구, 심각한 의료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어려움, 사회 경제적인 문제 등 이런 다양한 도움들이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요즘에는 사례 관리가 굉장히 표준화되고 개별적인 사례 관리가 접근성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기존 서비스의 분산성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회복지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됐던 시기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용 가능성은 증대됐지만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조정이 되지 않아서 중복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중복이라는 게 우리가 수해 현장을 갔을 때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많이 갖다 줬는데 그 수해 현장에서 막 이제 물난리가 나고 흙탕물에 먹을 물도 마실 물도 없고 밥해 먹을 물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민간 단체에서도 십시일반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라고 하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자, 물이 필요한데 자, 물은 국가에서 예산을 가지고 사서 그 지역을 보내줬는데 또 민간 단체에서 물을 또 대량으로 또 지원을 해줘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A라는 지역에서 물 공급을 해줬는데 B라는 지역에서도 물을 갖다 공급을 해줘. C라는 데도 물을 갖다 공급해줘. 근데 정작 물은 넘쳐나는데
먹을거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물은 충분한데 라면이 없어. 그러니까 라면을 지급해 주면은 B라는 데서 라면을 지급해 주고 C라는 데서는 옷가지를 지원해주고 D라는 지역에서는 과일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분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의 지역에는 필요한 건데 이런 서비스 중복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례 관리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제 데스크탑 그러니까 여기 총 책임 그래서 컨트롤 타워에서 이 지역에 필요한 물품, 너는 뭐를 준비하고, B라는 데서는 무엇을 해주고, C라는 데서는 무엇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분산적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기존 서비스의 분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계되어면서 구조적으로 여러한 한계들이 존재가 되는데,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와 서비스 공급에 연결돼서 제도적인 구조가 좀 허술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어떤 복지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훈련된 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제 서비스 보면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사회복지를 배워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많죠. 근데 과거에는 서비스 자체를 전문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훈련된 전문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적 지원 체계에 있어서 지지망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지지 체계와 지지망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와 공식적인 서비스를 통합하는 장치가 필요했고, 이런 상황에서 통합, 그리고 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례 관리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의 여섯 번째는 비용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증가인데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자원의 문제는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항상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은 사람이 쓰고 있으면 에너지 소모량이 빠르잖아요. 이게 무한대로 에너지가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의 효과성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에 대한 어떠한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투자는 기껏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 효과성이 없다라고 하면 괜히 헛수고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 부담의 일부를 민간 부분으로 이양을 하면서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 효과성과 책임성에 있어서 기초에 해서 우리가 서비스의 중복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하면서 서비스 계획을 관리하고 전달의 효과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례 관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서비스 간의 중복을 피하고 비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문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바로 사례 관리를 통해서 확실히 관리가 되면서 이게 눈에 보이도록 어때요? 효과성에 대한 편차 이런 것들이 크게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례관리 도입에 대한 필요성, 우리나라 사례관리 현실은 어떻냐라고 보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다양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에 의해서 복지 서비스를 확대를 해 가는데, 서구 선진 국가에 비해서 강력한 제도를 통해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인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국가에서 강력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뭐예요? 굶주려 죽거나 아니면 빈곤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모두가 집단 자살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어떤 이제 사회복지 구멍이 뚫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금의 다양한 그 가정들에 보면은 아버지가 고령으로 쓰러져서 또는 아버지가 그 경제 활동을 하는데 밑에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미성년자이다라고 하면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지자체에서 많이
발굴을 하는 거죠. 그런 사례를. 그래서 우리가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던가 또는 그 수원에서 예전에 또 삼모녀 사건이 있었죠. 자살. 자, 그래서 이들이 카드빚으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다 생활고와 연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긴급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각 지역구에서 그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어떠한 그 빈곤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한 그 가정들을 가가호호 방문을 못하기 때문에 동장을 통해서 자꾸 이제 이런 그 가정들을 방문을 하고 사례 관리를 발굴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사를 간다거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누가 와요? 동네 통장, 통장이죠. 통장이 실질적으로 이사를 왔는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례 관리의 어떤 이제 기초 질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집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주소만 옮겨놓고 사람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하나의 작은 구멍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이제 우리 동네에 전입신고하면 이렇게 통장이 와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집에 어떤 이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 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미성년자 아이들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긴급 지원을 해주는 이런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긴급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료비를 국가에서 일부 대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잘 몰랐었는데 아는 동생이 아버지의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비를 긴급 지원으로 신청을 했더니 6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거를 보면 우리나라 참 이제는 사례 관리, 그래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정에 있어서 긴급 지원이나 긴급 의료나 또는 주거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 복지 이런 것들도. 자, 그래서 사례 관리가 현실에 맞게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이 가정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도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그런 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례관리 도입에 있어서 우리는 예산에 있어서 부족하죠. 그래서 주민들의 복지 요구는커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욕구를 기초해서 개별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례관리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1대1 케이스 웍이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다 모아놓고 너의 욕구가 뭐야 라고 하면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뭐 겹칠 수는 있겠죠. 근데 본인의 욕구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른 욕구를 어떻게든 개별화된 서비스로 진행을 해주는 게 사례 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관리 도입에 있어서 관심과 필요성은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례 관리를 둘러싸고 있는 혼돈, 또 사례 관리자의 인식 개선, 역량 강화, 그리고 사례 관리의 어떠한 기관의 조직 구조와 재건에 대한 정비, 그리고 사회 관리에 둘러싼 행정 절차, 제도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개별 서비스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상황에 있어서는 복지 이용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욕구는 더욱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또 공식적인 거, 비공식적인 자원이 충분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공공과 민간이 이런 자원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또 분절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제 닥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자원을 국가에서 뭐 계속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을 또 민간 공공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적극적인 공유, 그리고 서로 소통해 가는 체제를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내기 위해서는 중복과 또 누락을 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요. 또 자원에 대해서 확보량이 중요하지만 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시성이 늘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공공 영역의 사례 관리와 민간 영역의 사례 관리자가 모두 인식하고 있어서 지자체마다의 다소 편차는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관련된 개선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민간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현실인데 그래도 그 재정 자립도가 좋은 데는 그만큼 지역사회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거고요. 또 아까 그랬잖아요. 지역적으로 편차가 많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시골 그러니까 뭐 농어촌 지역에 사는 곳에는 요번에 국가 재난 지원이라고 해서 도시권보다 좀 더 많이 수당을 더 챙겨주는 부분도 있죠. 이거는 이제 뭐 형평성이라기보다도 재정 자립도가 약한 데는 그만큼 주민들이 살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예,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례관리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그 각 지역에 또 매칭되는 어떠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부족한 자원에 대한 문제를 적지 않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잘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주민과 주민 간의 어떠한 서로의 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금의 오늘날의 지역 복지는 자, 그래서 상호 간의 적극적인 공유 그리고 의사소통이 해 나가는 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민간과 공공 영역의 상호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 볼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이런 것도 이제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런 개선을 잘 해 간다라고 하면 지역 편차가 좀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젊었을 때는 너무나도 도시 생활하면서 직장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나의 어떠한 꿈의 실현이라던가 나의 시간을 갖기가 힘들어서 정년퇴직하면 나는 공기 좋은 시골로 가야지. 그래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취미 생활도 해야지라고 하는데 정작 어,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다시 도심으로 귀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대체가 시골에 가면 살기는 그 공기 좋고 뭐 걱정거리 없고 스트레스는 없는데 아프면 결국에는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하면 병원을 1시간, 2시간 막 돌아야 되니까 병원 가까운 도시가 살던 곳이 좋더라라고 하면서 다시 귀환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에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정책이 어때요? 이런 서울 쪽, 도시 쪽에 몰려 있는 공공의료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좀 분산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역에 뭐 대학병원을 많이 짓게끔 정부에서 큰 대학병원에 또는 큰 기업의 병원에 지으려면 도시권이 아니라 지방 쪽에 많이 지을 수 있게끔 압력을 좀 넣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양주의 인구가 75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5만 명이면 웬만한 도시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남양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양주에 살기는 좋다라고 하는데 정작 남양주에는 대학병원이나 의료시설이 크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흡수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뭐 남양주에서는 국가에다가 병원을 이제 크게 짓는 것, 그거를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사업으로 이제 국가 사업에서 예, 승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지역의 어떠한 그 지역 균
균등 발전이라고 하죠. 지역에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지자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뭐예요? 조율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국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 그 지역에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제 지역 소멸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역 소멸이라 하는 것은 지방의 이제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지역이 이제 폐쇄가 되고 그 도시가 유령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균등하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지역에도 인구가 계속 흡수하고 늘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할 큰 아주 대대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에 굉장히 큰 이슈거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뭐예요? 의견들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뭐가 필요한지 한 번쯤 고민을 좀 하셔서 내가 우리 지역에 살면서 불편한 게 뭐였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역에 그래, 녹지 공원이 많지 않더라. 그러면은 녹지 공원을 좀 만들어야 되나? 그거를 조사를 해서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면, 예, 지자체에 뭐예요?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리고 뭐 금방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한 게 뭐예요? 큰 병원이 없다 보니까 큰 병원을 가려면 다 서울로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75만 명의 예, 지역 주민이.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런 먹고 자고 쓰는 것, 이 돈을 써야 될 그 지역에서 오히려 이 돈을 다른 지역에서 쓴다라고 하면 그만큼 그게 이제 비용 처리,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의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예, 이런 것들을 예, 그 지역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공청회를 많이 하고 또 회의를 많이 하면서 지역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사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협업. 그래서 사례 관리는 공동 사례 관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 사례 관리의 개념, 정의는 2개 이상 기관이 협의에 의해서 한 대상자, 그래서 한 대상자, 가구가 될 수 있고요.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협업 체계로 주 사례 관리자와 공동 사례 관리자를 구분해서 역할을 분담한다라고 하는 거고, 공동사례 관리의 수행 여부는 공동사례 관리자 선정에 있어서 통합사례 회의에서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사례 관리의 기준, 그래서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더 넓은 범위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적인 경우, 그리고 기초 상담과 대상자 정보 조회를 통해서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참고에 있어서는 현재 혹은 이전 사례 관리에 대한 수행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대상자의 거주지의 주소, 또 소속된 뭐 지자체 거주지의 근거리의 복지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에 있어서의 어떠한 가구, 소득원, 그리고 구성원들에 있어서의 유형, 그래서 노인인지 장애인인지 이런 것들을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행 주체는 민간과 공공, 그래서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시설이 있죠. 우리가 왜 민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 시설을 하는데 국가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민간, 내가 전유리만한 사람이 지역에 내가 지역 사회복지 재가센터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민간 시설이에요. 내가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국가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지만 이건 민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공은 시군구 읍면동에서 사례관리 팀장, 그리고 사례관리자, 공동 사례관리 자를 수행하는 이런 담당자와 둘이 협업을 하는 거죠. 민간과 공공의 어떠한 이제 주체들하고. 그래서 이게 민간과 공공의 협업 사례관리라고 해서 공동 사례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의 의미를 보게 되면 사례 관리라고 부르지 않을 뿐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자원,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오늘날의 보편적인 사례 관리 방법에 있어서 근접한 개입, 실천에 있어서의 어떠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56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관에서 이미 취약계층을 통해서 가정 방문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가복지 사업에 있어서의 뿌리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또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용어는 서비스 전달 과정 방법, 그래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일련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는 과거에 어떠한 그 정확한 정보만을 정확한 치료할 수 있다는 병리적인 접근에 함몰되어 있어서 문제 파악 진단이라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치중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사회복지는 미시적인 접근에 큰 한계를 가졌고 그래서 사회복지 환경 정책과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해왔던 다른 영역의 사회복지사들과 오롯이 그 조사하고 분석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온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일들을 수행을 했었고요. 사회복지 현장의 미시적인 측면을 확장하고 거시적인 측면이 현실화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였다라고 보는 것인데 결국 사례 관리의 핵심 개념은 사례,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를 한 것이고요. 개별에 대한 상담,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기능을 담고 있고 또 관계 기반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입이나 직접적인 개입 형태를 사례라고 했으면 관리라고 하는 건 행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 서비스 이용 당사자들의 사회적 어떠한 체계의 측면이 있고 또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자원 개발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원을 연계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연계와 서비스의 조정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의 개입이 필요하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라는 것은 간접적인 형태의 개념이고 사례는 직접적인 형태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사례 관리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핵심 사례 관리의 특성은 자, 첫 번째 장애나 만성 질환을 가진 분이나 그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사회적인 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 내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례 관리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공식적, 비공식적인 자원을 통해서 서비스가 체계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서 자원 활용 방법에 있어서의 강화 그리고 서비스망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기능 향상과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서비스 전달이나 과정에서의 결과에 대해서 또 사례 관리는 점검과 그 욕구를 변화하면 변화에 따른 재사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사례 관리입니다. 네 번째는 지지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원을 지원해 줄 때 그 지지망 또는 자원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체계를 변화시키고 당사자의 어떠한 지역사회 내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돕는 것이 긍정적인 사례 관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 정리를 했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학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